내란 특검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동시에 제시하고 집행에 나섰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박혜빈 기자, 지금 황 전 총리 집 앞인 것 같은데요. 현재 체포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이른 아침부터 황 전 총리 자택에 와서 영장을 제시했는데요. 특검팀이 제시한 영장은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 두 가지입니다. 당시 황 전 총리 자택 앞에는 밤을 새며 자리를 지킨 지지자들과 엉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검팀은 지지자 3명을 체포하고 나머지 지지자들은 모두 공동현관 밖으로 내보낸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황 전 총리 현재 위치는 어디인가요? 네, 황 전 총리는 체포된 상태로 자택 내부에서 압수수색 상황을 지켜보다가 조금 전 자택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지자들을 상대로 연설한 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고등검찰청 청사로 이송 중인 상황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12월 3일 계엄 때 내란을 선정선동한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3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3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항소포기 논란에 휩싸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어제는 출근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했다고요? 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로 사면 초과에 놓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오늘 출근했습니다. 노 대행은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굳은 표정으로 서초동 대검청사로 출근했는데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노 대행을 겨냥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어서 조만간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황교안 전 총리 자택 앞에서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 체포 현장 분위기 보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개혁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입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그동안 계엄령 사태와 관련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팽팽한 대립을 보였는데요. 이 조태용, 홍장원 그들의 발언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기본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 차장 말을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무집회의 때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거 어떻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CCTV가 정확한다 하더라도 저는 나름대로 몇 가지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번엔 경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반등에 성공한 코스피 지수 오늘도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 4,100선에서 공방을 거듭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경제라이브는 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고란 경제전문기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코스피 4,000을 넘으면서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면서 주식 투자를 하거나 하고 싶은 아니면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면 좀 혜택을 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경우에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게 좀 충분한가요? 좀 강화해서 장기 투자하면은 좀 진짜 인센티브 좀 많이 네. 스की임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장기 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여 제도에 대해서 반론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 보는 거 아니냐. 대주주들은 경영권 네. 확보를 위해서 그냥 원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해주면 또 뭐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일반 투자자들을 좀 장기 투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네.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완화 하루 만에 이번엔 또 세제 혜택 카드를 내미는 것 같습니다. 고랑 기자, 이게 지금 세제 혜택인 거죠? 네, 어떤 맞습니다. 인센티브를 준다는 걸까요? 뭐 인센티브를 줘서 어쨌든 목표는 주식시장 활성화가 되겠고요.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많이 줘라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사실 이게 조금 우리 현실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현재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에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아니면요.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을 때 얻는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거를 지난 정권에서 이제 도입을 하려고 했던 게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투자자들이 이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결국 물러났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때문에 주식을 잠깐 들고 있건 길게 들고 있건 어쨌든 세금을 안 내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말한 식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식의 세제 혜택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뭐 어렵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국내 주식형 펀드, 상장지수 펀드, ETF 투자할 때는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서요. 3년 이상 투자해야만 일부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네. 또 연금계좌 활용해도 세제공제 받을 수는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직장인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마 요 ISA 비과세 혜택을 확대한다던가 아니면 요거를 뭔가 특별하게 묶어가지고 장기 투자할 때 경우에는 펀드 같은 경우에 뭔가 혜택을 주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지. 근데 이렇게 해도요, 사실 절감되는 세수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만약에 정말로 의미가 있으려면 장기 투자했을 때 세제 혜택을 줘라라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겨졌을 때 아마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정부가 다 고민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여러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주식에 장기 투자한 거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하게 되면 사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고 그 유동성 덕분에 코스피 지수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걸 기대를 하는 거죠. 네, 코스피 지수도 올라갈 수 있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너무 단기적으로 자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당일 매매 비중을 보니까 2020년 이후에 코스피는 한 40%가 당일 매매고요. 아, 거의- 40%가 네, 당일 매매요? 네, 당일 매매고요. 예, 하루에 사고 사고팔고요. 네. 코스닥은 55% 지금 비중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장기 투자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는 방편인 동시에 기업들에게도 주식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떻게 보면 경제 선순환 구조 만드는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피 5천 드라이브를 걸고는 있다. 이거는 확실한 거죠, 지금 상황이. 예, 상황은 주식 시장을 어떻게든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기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는 규모가, 그러니까 일명 B2라는 게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시중은행 신용대출 잔액 봤더니 이달 들어 일주일 사이에 1조 2천억 원이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게 주식 투자를 하는데 쓴 돈으로 추정이 되는 게 상당 부분이 된다는 건가요, 이게? 일주일간 증가액이 아까 네. 1조 1,0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10월 한 달간 늘어난 게 9,200억이에요. 그러니까 아. 일주일 사이에 한 달보다 더 늘어난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저 신용대출 중에 이제 눈여겨볼 분이 뭐냐면 신용대출이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급전이 필요할 때 야, 내가 잠깐만 뺐다가 쓸래라고 할 때 쓰는 그 신용대출 종류가 뭐냐면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요거 잔액이 1조 659억 원 급증해서요. 신용대출 증가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를 아하. 보자면요. 이달 들어서. 네, 이달 들어서 네. 무슨 일이 있었나. 수요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검은 수요일이었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심지어 3,900선까지 내주기도 했거든요. 네. 자, 이때 개인들 입장에서는요. 사실 그간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장에 대한 신뢰감이 바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코스피 지수가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어느덧 4,000선을 돌파하고 10만 전자, 60만 닉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지금이라도 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고 있는데 지수가 조정 없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매수 타임을 못 잡고 있다가 이날 오히려 급락을 하니까 야 지금이 들어갈 때다라고 하면서 급하게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면서 투자에 뛰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날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개인 투자자들 사들인 규모가 상당했던 것 2조 같아요. 7천억 정도 뭐 이렇게 2조 원 넘게 네. 외국인은 2조 원 넘게 파는데 개인은 그 물량을 그대로 받아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막판 낙폭을 상당히 줄이기도 했고요. 이 코스피가 3,800대까지 폭락한 5일 하루에만 보니까요. 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6,300억 정도 불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뭐 급하게 뭐 누구가 다 많이 다치거나 이러진 않았겠죠. 네. 다 주식 투자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대출 금리를 봤더니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더 낮더라고요. 한 4% 정도 온 네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까 네. 4%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직장이 좋으신 신용이 이제 좋으신 분들 신용대출. 얘기고요. 네. 대충 보면 한 5%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지금 보면 신용대출 금리가 특별히 싸다라고 보기보다는 주담대가 주담대가, 조금 비싸졌다라고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지난 7일 기준으로 봤더니 증권사의 신용 융자 잔액이라고 있는데 이게 26조 2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신용 융자라는 것은 증권사 고객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인데 이 금액 자체가 4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이게 또 의미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일부는 지금 빚내서 투자를 하자라는 거고요. 얼마 전에 금융위 부위원장도 레버리지 투자라고 했다가 그거 사과하는 네, 표현을 사과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국장에 지금 안 들어가면 바보다라는 생각들을 점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반가울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 딴 나라 증시들이 뜰 때는 안 뜨고 같이 조금 뜨려다가 우리나라 증시는 가라앉고 맞아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네. 많이 벌어졌었는데 오랜 동안의 모멘텀을 갖고 올라가는 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증시 특징을 잘 보면 시총 30% 차지하는 반도체 주가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 자체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희 작년 말에서 올해 지금까지 떨어진 종목이 한 1000종목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떨어질 때는 또 같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빚내서 투자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 위험성도 있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특히 2030 계좌가 많다고 하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거 비투 조금 위험한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네, 아무래도 소득이 좀 약한 구간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바로 시작했거나 시작하기 이전에 2030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회생활 시작할 때 이미 빚을 지고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코스피는 4,000 훌쩍 넘고 뭐 7,500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일부 외국계 증권사 어제 보니까 JP모건은 6,000까지 제시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B2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좀 모습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뭐 새로운 정책이 실행이 되면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도 혜택을 볼 것 같은데 코스닥은 코스피랑 좀 움직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코스닥은 개인 위주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 기관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 조사를 봤더니요. 증시가 지금 코스피가 4천을 돌파할 정도로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돈을 번 사람이 절반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코스닥 투자를 이제 많이 했기 때문이고요. 코스닥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개인들이 많다 보니까 급등도 있지만 급락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실적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일 때는 코스닥 기업의 경우에는 실적이 받쳐주는 경우보다는 이제 꿈을 먹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코스닥 기업의 주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요,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이 처음 출발할 때 그럴 취지가 아니었지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자면요. 미국은 뉴욕 증권거래소는 약간 전통 기업,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 위주의 기업, 이렇게 조금 역할이 좀 분담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이 코스닥 쪽에다 뭔가 기술 중심의 기업들이 많이 상장을 해서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시장이다라고 포지셔닝을 했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자면 사실 코스닥은 코스피의 하위 시장 느낌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상장 기업이냐 코스피 상장 기업이냐에 따라서 기업의 약간 평판도 달라지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코스닥에 있으면 괜히 내가 좀 뭔가 못난 기업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이제 주가도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 코스닥에 상장했던 잘 나가던 기업들, 네이버, 셀트리온, 카카오 지금은 다 코스피로 이전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좋은 기업은 성장해서 어느 정도 밸류를 받고 나면 코스피로 이전해버리고 코스닥에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은 그만큼의 성과를 못 보여주고 나니까 코스닥이 지금 현재 천스닥이라는 뭐 말 나오잖아요. 아직 천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네. 이 부분은 분명히 고쳐야 되는 거고요. 사실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기업 가운데 아람코, 대만의 TSMC 빼고 나면 다 나스닥 상장 기업이에요.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맞아요. 계속 기록했잖아요. 뉴욕 증권 거래소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우리나라 한국의 기술주 기업이 모여 있는 나스닥과 비슷한 그런 성장주 위주의 시장이다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포지셔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지금 별로 안 좋은데 전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 들어서 코스피랑 코스닥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5월, 6월부터 신정부 들어오고 나서 코스피 막 뜨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왜 뜨냐면 신정부가 들어와서 개인 투자자 친화적인 정책을 할 거다. 배당 성향 같은 거 늘릴 거다. 그럼 그때 누가 떴냐?
배당 성향 높일 수 있는 여력 있는 증권이나 아니면 저희 금융지주들이 많이 떴잖아요. 네. 다 코스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반도체 기업 다 코스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결국 이제 약간 계절성을 많이 타거든요. 아까 고란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 좀 나오면서 내년 초반에 괜찮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의 코스닥 주가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 그런 부분들에 지금 아마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통상 연말 연초에 좀 강세라고 하는데 그럼 네. 내년 초엔 좀 기대해 볼 만할까요? 아무래도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많이 시장에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종의 약간의 낙수 효과도 있지 않을까, 평소보다는 더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 그러니까 코스피 불장에 또 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PO 대어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공모주 시장을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IPO는 증시에 비상장 기업인데 증시에 상장시키기 위해서 기업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되고요. 또 사실상은 공모주에 투자라면 시세 차익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사실 연초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잖아요. 네. 시장 분위기가 좋아진 건 이제 거의 최근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IPO 시장의 공모 금액이 3조 원대에 불과합니다. 이게 어느 수준이냐? 21년도에 19조 7천억이었고요. 22년에 15조 6천억이었어요. 이런 사상 최대 호황 기업 비교하면 3조 원, 그야말로 침체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IPO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증시 상황이 좋아야지만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증시 상황이 좋을 때요, 그때 상장해야지 기업 입장에서는 재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증시 상황이 좋지 않으면 기왕에 상장할 때 재값을 못 받거든요. K뱅크 같은 경우에도 상장을 신청을 했다가 다시 철회를 했다가 다시 지금 또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당장 기대되는 대여급이라고 하면요, K패션 업체, 무신사. 지금 10조 원 규모로 상장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네. K뷰티 브랜드 구다이 글로벌이라고 하는데 여기 뭐 조선미녀, 티르티르 같은 이제 브랜드 보유하고 있는 것들. 여기도 상장 기업 가치 10조 원을 목표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이후 잠정 중단한 CJ 올리브영, 여기도 지금 시장 상황 좋기 때문에 게다가 CJ 올리브영이 최근에 그 K뷰티 바람을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도 상장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 얘기하니까 이 얘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진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70대 개인 투자자인데요. 서울대병원에 비트코인 1개를 기부했습니다. 교수님, 보통 우리 기부하면은 금액이 뭐 0000, 그러니까 금액이 써 있는데 그냥 비트코인 1개네요. 네. 이 사진이 주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김거석 씨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 스스로가 가상자산이랑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미래기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온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1억 5,700만 원 정도의 시세가 있는 비트코인을 그냥 1억 5천만 원 정도로 기부하셔도 됐었을 텐데 네. 본인의 이런 성향도 묻어서 또 이렇게 비트코인 하나를 기부를 한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정부에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현금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가 현금으로 기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가상자산으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도 이미 이전에 대한적십자사에도 가상자산으로 비트코인으로 기부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뭐냐면 요거를 현금화해서 서울대병원에서는 요건 병원 발전 기금으로 쓰겠다. 마치 1억 5,700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온 것처럼 바꿔서 쓰겠다라는 건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이렇게 기부에도 쓰이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점인 것 같습니다. 뭐 서울대병원 이거 바로 현금화하나요? 아니면 투자해가지고 좀 더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비트코인.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바로 현금화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고요. 뭐 오히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같은 것들이 생기면 오히려 이 기부하신 분에게는 조금 누가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금화를 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70.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연세대 총동문회가 최근에 동문회비와 특별회비를 기존에는 이제 신용카드, 지로, 무통장 입금 등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 테더, USDC 이 코인으로 받기 네. 시작했습니다. 이게 해외에서 송금하려고 하니까 힘들대요. 그래서 코인으로 좀 받아달라라는 요청에 따라서 했다라고 합니다. 네. 생활 속으로 이제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기부 수단으로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네, 이 70대 개인 투자자 김 씨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8월에도 대한적십자사랑 사랑의 열매에도 비트코인 1개씩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뭐 최초 투자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좋은 투자인 것 같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지고 있는 셧다운이 이러면 내일쯤에는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congratulations to you and to John and to everybody on a very big victory. We're opening up our country. Should have never been closed. Should have never been closed. 네, 이 셧다운 때문에 미국에서는 항공기가 뭐 1,200편 넘게 지연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랬다고 합니다. 이거 결국엔 추수감사절 앞두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추수감사절까지 만약에 이어졌다라고 하면 미국민들의 민심이 상당히 대단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건 사실 민주공화 양쪽에 다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끝낸 것 같고요. 오바마 케어 관련 부분은 일종의 봉합이라고 할까요? 지금 처리 안 하고 나중으로 일단 미루는 식으로 해서 셧다운을 일단 멈추는 걸로 했습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 항공기 감축이요. 이거는 그 공항 내 안전 수준이 개선되고 관제 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일단은 운항 감축 계속된다라는 미국 교통부 장관의 발표가 있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셧다운으로 통계청도 문을 닫으면서 각종 경제 지표들도 나오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나올 텐데 이거 관련해서 미국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좀 조용한 공포에 휩싸였다 이런 말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관성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금융업에서 지금 원하는 건 연준이 금리를 좀 내려달라고 하는 거고 네.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연준도 경제 지표들을 보고 금리를 내리는데 합당하다고 생각해야 내리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안개가 끼어 있는 상황에서 앞에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표들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연준도 되도록이면 서서히 가겠다. 저희 안개 속에서 빨리 가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혹시라도 시장은 연준이 이렇게 마음을 좀 바꿔 먹을까 봐 이 지표들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나 스케줄에 문제가 생길까 봐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고요. 그 기분의 이면에는 저희가 오늘 계속 얘기했듯이 미국에서 지금 AI 랠리가 뜨거운데 한편에서는 이거 거품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이것들을 계속 유지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금리가 낮아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 지금 그러니까 잊고 있는 사이에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어느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9월 달 당장 고용 지표가 안 나왔고요. 10월 달 고용 지표도 안 나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노동 시장이 일종의 미국 경제의 리트머스 같은 거잖아요. 네. 조금이라도 경기가 안 좋아지려고 그러면 해고가 늘거나 채용이 줄어들어서 노동 시장이 안 좋아지는 실업률이 튀거나 일자리가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거를 지금 연준이 어느 정도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9월 노동 지표, 고용 지표, 10월 고용 지표, 지금 민간에서 나오는 고용 지표가 있는데 고용 지표마다 차이도 있고 약간 커버하는 분야도 좀 달라서 전반적으로 크게 볼 수 있는 이 정부에서 나오는 고용 지표를 좀 보고 싶은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셧다운 풀리고 나면 그거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또 주목하겠군요. 그럼요. 그러면서 아마 시장이 휙휙휙휙 또 한 번씩 놀라거나 반색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 움직임에 전 세계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알카에다 출신 미국이 한때 테러리스트라고 지정을 했던 현상금 1,000만 달러를 내걸었던 인물을 백악관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누군가요, 이분이? 일단 이분은요, 네. 무장단체 알카에다 출신입니다. 그리고 미 당국이 극단적 테러리스트라고 지목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현상금 1,000만 달러 내걸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요, 알카에다가 결별한 뒤에 시리아 반군을 이끌었고요. 지난해 12월에 알 아사드 정권을 축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리아의 지도자가 백악관에 방문을 한 거잖아요. 시리아가 건국된 게 1946년인데 건국된 이후 백악관에 지도자 방문한 거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트럼프는 도대체 네. 왜 이 사람을 초청을 했을까? 그리고 봤더니 정문으로 안 들어가고 또 옆문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네. 뭔가 부담스러웠던 행보 같아요. 아무래도 테러리스트라고 했던 사람을 자신의 안방으로 부른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초청했을까를 보자면요. 친미, 친서방 노선으로 시리아가 좀 전환해라. 그리고 전환한 시리아에 대해서 미국이 재건을 돕겠다. 이를 통해서 미국이 얻고 싶은 거는 중동 질서를 미국이 재편하겠다라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또 백악관 집무실에 있는 또 다른 사진 한 장이 공개가 돼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면 눈에 띄는 게 책상 위에 스위스 롤렉스 황금 탁상 시계 그리고 금괴입니다. 그런데 스위스 관세를 낮추기 위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사를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네. 7월 말에
카린 켈러주터 그 스위스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관세 협상 중이었거든요. 네. 전화를 걸어서 트럼프 대통령 훈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원래 올렸죠. 스위스는 10% 관세 네, 맞을 네. 것으로 생각했는데 네. 끊자마자 원래 31%였던 관세에서 8% 더. 그래서 39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통령 책임론이 막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리치몬드라고 하는 롤렉스랑 까르띠에 갖고 있는 그룹이랑 네. 금광업자들이 가갖고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좋아하는 황금도 선물하고 조만간 트럼프가 스위스에 대한 관세를 낮춰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누그러졌습니다. 스위스 좋은 나라고 우리의 좋은 파트너야. 난 그들이 잘하길 빌어. 이런 얘기 또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정된 관세는 지금 스위스랑 어디까지 갔던 거예요? 39%까지 갔었고요. 그러니까 영국이 10% 맞았잖아요. 네. 그래서 스위스도 우리랑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미국에 뭐 바이어도 많이 수출하고 10%겠네라고 생각을 하다가 전화 통화가 일종의 굉장한 그르치는 일이 돼버렸던. 그래서 네. 그 당시에도 스위스 대통령의 전략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스위스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한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 한 걸 본 것 같습니다. 황금 골프공을 주거나 황금 투구를 주거나 왕관을 주거나 그래서 이번에 황금으로 된 롤렉스 탁상용 시계 조금 큰 버전을 가져다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저건 전 책상 위에 올려놓는 탁상용 시계는 저도 처음 보는데 네. 눈길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네. 저 트럼프가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우리 이제 황금 그 관관 좋아했고 그래서 저게 그럼 트럼프가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이 가져갈 수 있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네. 이게 미국 헌법에요. 그거 안 된답니다. 이게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 외국 정부나 지도자로 받은 선물은 기본적으로 개인 소유가 아니라 정부, 미국 국민 소유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요. 미국 헌법 제1조 제9절에 따르면 안 되고요. 다만 $480 미만의 선물은 챙겨갈 수 있답니다. 그 금액이 또 정해져 네, 있군요. 480 그러면 달러. 저 저못 갖고 황금 갑니다. 아이템들은 네, 갖고 못 갈 갖고 수가 갑니다. 없겠군요. 네. 지금 우리나라 관세 협상도 아직 좀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팩트시트이 왜 안 나오고 있느냐. 그리고 나서 MOU가 나와야 될 텐데 왜 안 나오고 있느냐. 두 가지의 설은 하나는 그 관세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처 이런 것에 대해서 상업적 합리성의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국에 조금 이견이 있다는 게 하나의 설이고요. 또 하나는 이 팩트시트 안에 관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보까지 들어가는데 안보 분야에 있어서 뭔가 그러니까 경제 분야는 지금 딜이 끝났는데 안보 분야가 뭔가 안 돼서라는 얘기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저번 주에 나온다고 했는데라고 했는데 좀 길어지는 것들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자동차 업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요? 이게 소급을 받을 수 있는 언제부터 이게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 좀 보고 있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도 소급 적용을 해줬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것도 아마 패키지의 일환일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소급해줄 것이냐도 패키지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준영 교수,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뉴스 라이브입니다. 실시간 관심을 끄는 화제의 뉴스들 만나보시죠. 100만 원 정도 가방이면 보편적인 거다. 무슨 얘기일까요? 특검이 김건희 여사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찾은 가방 하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편지와 함께 전했다는 명품 브랜드 가방이죠. 가격이 1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걸 두고 한 성일종 의원의 얘기입니다. 이 백이 얼마나 가라고 물어봤어요. 돈 100만 원 정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무슨 뇌물일 것이며 그냥 인사를 가야 되니까 아마 사모님께서 그 정도 사셔가지고 가신 것 같은데 돈 100만 원 정도 되는 그냥 보편적인 백인 것 같은데 그거를 갖고 갔다고 그게 뇌물로 연결한다고 하는 게 그게 특검이 할 일일까? 앞서 김 의원은 2023년 당대표 당선 직후에 아내가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거라고 입장을 냈었죠. 당내에서도 부끄럽고 참담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던 와중에 이걸 두둔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성 의원의 발언, 타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100만 원짜리까지도 뇌물이 아니면 얼마짜리부터 뇌물이냐. 정치권의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큰데요. 한편 특검은 김 의원의 당대표 선출과 가방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지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만 원짜리면 보편적이다. 남편으로서 좀 아내에게 미안해지는 대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억을 하시나요? 2021년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할로 이른바 깐부 할아버지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배우 오영수 씨입니다.
2017년 연극단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앞서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데요. 항소심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의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재판부는 정황상 강제추행의 의심은 든다면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억이 왜곡됐을 수 있고 공소 사실에 의심이 들 때는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는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히는 데 일조했다. 부끄러운 선고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 뒤에 상고를 결정할 방침이라고요. 한국 배우 최초 골든글러브 조연상에 빛났던 오영수 씨 이후의 성추문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수 MC몽이 오랜만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논란은 집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본인 SNS를 통해서 공개한 자택의 인테리어, 한귀퉁이해 보이는 이 초상화의 인물은요. 희대의 전범 아돌프 히틀러로 보이죠. 꼭 이걸 걸어야 했냐, 역사인식이 문제다. 쏟아지는 비판에 본인이 해명을 했습니다. 옥승철 화가의 초기 작품이고 사람의 욕심과 이기심, 야만에 대한 예술적 표현일 뿐이라는 설명인데요. 예술을 모르니까 무식하게 글부터 쓰면 단줄 아냐. 히틀러도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이들을 싫어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내친 김에 본인의 병역 문제라든지 전 소속사와의 갈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 억울함도 쏟아냈는데요. 한 장의 그림에서 시작된 이야기. 다시 한번 갑론을박의 대상이 된 가수 MC몽의 얘기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을 전하기 전에 이 조사부터 한번 보시죠.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외롭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느낀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50대 41.7%부터 해서 나이가 들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들 외롭다고 하는데 외로움은 안 판다는 한 짜장면집의 안내문 논란입니다. SNS에 올라온 이 한 장의 사진이 화제가 됐는데요. 혼자 와도 2인분을 시켜야 된다. 친구든 아내든 부르라. 외로움 안 판다. 혼자 오지 말라. 게시 하루 만에 수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혼밥이 왜 외로움이냐. 혼자 온 사람들 외로운 사람 아니다. 불쾌하다. 요즘 세상에 비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1인 가구 35% 시대에 여전한 2인분 규칙, 외로움의 시대에는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30억) 로또 청약이라고 불렸던 반포의 재건축 단지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로또 청약이라고 불렸습니다. 반포의 재건축 대단지 5만 명이 몰렸는데 이게 230가구 모집이었으니까 경쟁률이 230대 2를 넘게 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후순위 청약 일정은 진행을 안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흥행이 엄청났기 때문에 1순위 해당 지역에서 이제 어제 접수 마감으로 종료가 됩니다. 네, 이게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이미 시세 차익을 30억 이상 거둘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진 집도 팔고 들어간다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래도 이제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사실상 현금이 20억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정말 많이 몰렸어요. 예, 맞습니다. 주변에 그만큼 현금을 갖고 계신 서울 분들이 많다는 반증입니다. 그 서울과 강남을 포함한 서초, 송파 일대에서 최고급지의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 중에 현금 부자 및 전문직 또는 상속, 증여 등으로 현금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 그 정도 된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긴 했지만 평당 8,400만 원이 넘고 분양가가 20억이 넘는데 현금 부자만 살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의 제도 도입 취지 자체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15 대책으로 새롭게 추가된 투기과열지구들은 또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이 안 되고 기존의 서울 4개구만 계속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는 거 아니냐. 실제 그렇게 청약 제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청약 갖고 있어봐야 의미 없고 통장 깨겠다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좀 의견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이게 저도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청약을 포기하고 집을 샀던 분들은 청약 통장을 깨는 게 맞고요. 대신에
유지하면서 또 다른 갈아타기나 더 좋은 집으로 5년, 10년 이후에 미래 계획을 위해서는 또 유지하는 것도 당연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않으셔야 될 것이 네. 전국에 청약이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일부 강남에 집중된 분양가 상한제 단지가 이렇게 시세 차익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을 거예요.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힘든 건 사실인데 사실 보금자리인 내 집 마련을 청약을 통해서 새 집을 마련한다의 대전제로 두고 본다고 하면 충분히 청약통장은 유지할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뭐 이번 청약이 끝이 아니기도 하고요. 연내 다른 청약 일정들도 좀 남아 있을 텐데 어떤 소식들 저희가 주목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서초구에서 분양했던 트리니원과 비슷한 입지에 있는 서울 2개 아파트가 있는데 예. 아크로드 서초라고 서초 신동아 재건축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일반 분양수가 너무 작아요. 50개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반포 레미안 트리니언의 결과보다 훨씬 더 높은 경쟁률, 예를 들면 500대 1, 1000대 1의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네. 또 하나는 방배 포레스트 자이라고 방배 13구역을 정비 사업된 아파트인데 약 2200세대급이 540개 정도 일반 분양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내년 상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서울의 최상급지라고 불리는 로또 청약에서는 2개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경기도 또는 수도권에서 예정된 단지도 있습니다. 네. 2기 신도시하고 3기 신도시, 그리고 경기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수원에서도 예정되어 있는데 인천의 검단 신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AB 13블럭이라고 네. 905세대를 분양합니다. 여기에는 인천 사람뿐만 아니라 경기, 서울 분들까지 다 청약이 가능해요. 그리고 남양주 왕숙 신도시에서 B17블럭을 분양합니다. 여기는 3기 신도시죠. 약 499세대 또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에서 전체 수도권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단지가 내년부터도 계속 쭉쭉 나올 거기 때문에 앞서서 질문 주셨던 청약통장을 굳이 깨야 되냐? 깰 필요 없다. 내가 생활 인프라에 맞춰서 활동 반경에 맞춰서 청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 마린이라고도 있는데 수원의 당수지구라고 있어요. 이번에 권성구가 유일하게 수원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약 470세대급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또 내년까지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청약 소식까지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님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뭐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이어집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오늘 주제에는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본의 첫 여성 총리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이와 관련한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덕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원덕 일본학과 교수님과 신임 총리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웃나라 일본의 수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초의 여성 총리이기 때문에 하마평 단계에서부터 정말 많은 관심과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와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지 신임 다카이치 총리를 중심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자, 자세한 이야기를 여러 방면에서 해볼 거기 때문에 저희가 키워드를 좀 정했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성역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본의 140년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가 된 다카이치 총리죠. 사실 일본의 정치판도 굉장히 남성 중심의 보수적인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나라들하고 비교해 볼 때 일본 그 국회의원들의 여성 비율을 보면은 중의원이 한 15%, 참의원이 한 30%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세계 그 190개 나라 중에서 142위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네. 상당히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인 여전히의 모습이 일본 정치권에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여성에게 그간 허락되지 않았던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른바 유리천장을 깼다는 이야기 여러 언론에서 많이들 그 표현을 썼었는데 또 하나의 또 금녀의 구역에 도전한다는 얘기, 이건 화제거리입니다. 이제 이거는 다름 아닌 일본의 전통 스모판에 관한 이야기인데 총리가 직접 스모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대회 시상자로 스모판에 오를 수 있느냐. 스모협회에서는 여기 여자가 여태까지 들어간 전례가 없다. 아직까지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맞습니다. 스모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본의 국기라고도 하고 일본 전통적인 이제 스포츠인데요. 가장 어떤 의미에서 좀 가부장적인 모습이 네.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씨름을 하는 그 장을 도요라고 하는데 도요. 과거에 보면은 물론 선수들은 남자니까 그렇고 네. 이제 시상식이나 어떤 행사를 할 때 정치인들이 들어가서 발언을 하거나 또는 시상식을 할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 여성 정치인이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금기시해서 일본 스모협회 회장은 절대 장내에서는 토요에 여성이 들어와서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하고 있고요. 계속 안 됐던 거죠? 지금 또 저희가 하나 보여드리는 에피소드는 것처럼. 그 시상식을 하던 정치인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여성 간호사들이 이제 뛰어드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장례 방송을 통해서 스모협회 회장이 여성은 토요에서 나가달라라고 지금 하는 보이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도 그건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런 그 상황에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이 소위 이 금녀의 벽을 과연 총리 입장에서 깰 수 있을까 하는 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협회가 그럼에도 굉장히 완강하기 때문에 대리 시상자가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일본 현재 분위기 또 일본 스모협회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분위기까지 저희가 화제거리 삼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예상 밖의 반전 면모가 많이 노출이 됐던 다카이치 신임 총리에 대한 키워드 반전 여성입니다. 일단 이 이야기예요. 일본은 사회 강령역에서 이제 가업들을 대물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치판도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이제 이른바 흑수저 출신이라는 게 많이 조명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국내에 알려진 일본 정치인은 아베 총리도 그렇고요. 최근까지 총리를 지냈던 이시바 총리 그렇고 기시다 총리 그렇고 다 세습 의원들입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들이죠. 이렇게 해서 정치계도 대물림하는 현상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 다카이치 총리는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흑수저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셀러리맨이고 어머니가 공무원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호적에 정치가 없었던 거죠.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아마 총리 출신으로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그런 출신을 보이고 있는 그런 여성 정치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배경이 이제 본인의 입지전적인 면모, 좀 절실함을 다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다카이치 총리가 대중에 선 모습을 보면 좀 대중적인 게 푸른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국의 최초 여성 총리 마거릿 대처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스타일링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이제 펼칠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되게 따라하는 게 아닌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예, 맞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전 정치 시절부터 그 가장 롤 모델로 생각했던 게 마가렛 대처입니다. 마가렛 대처하면은 말하자면 철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여성 지도자 아닙니까? 아마 그 모든 정책이나 어떤 정치 행태에 있어서 가장 본인이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마가렛 대처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다카이치 행보를 보면은 상당히 그와 유사함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이제 또 이런 대처가 롤모델인 부분, 또 다소 강경하다고 알려진 이런 이미지 이면에 또 반전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난 미일 정상회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연출했던 장면들, 팔짱을 끼고 동행한다든지 핵항모에서 소개받을 때 이제 폴짝폴짝 뛰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언론에서 많이 주목을 했는데 이 반전에 약간 밝고 경쾌한 모습, 좀 여성적인 이미지 이런 것도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당시의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좀 놀랐는데요. 상당히 발랄하고 경쾌한 모습, 그리고 어떻게든 친밀감을 표현해서 대미 관계를 잘 풀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 그 언행에서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 소위 외교 슈퍼위크라고 하죠. 우리 경주 에이펙 회담이나 미일 정상회담 등등의 이런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하고 나서 지지율이 82%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걸 보니까 대체로 일본 국민들로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평가를 내린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봅니다. 뭐 야권 내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하는 비판도 존재했던 것으로 아는데 일단 지지율 자체를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에이펙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제 꿈을 다 이루신 분이다라고 이제 농담을 던진 것들이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오랜 이 다카이치 총리의 취미가 드럼, 로그마, 그리고 네. 스쿠버 다이빙 이런 것들로 알려져 있어요. 조금 강인한 인상을 주는 취미를 즐기고 네. 있죠. 다카이시 총리 저서에 보면은 어머니가 매우 엄격한 성격이셔서 초등학교 때 98점 성적을 좋게 받아가도 되게 따끔한 충고로 다신 실수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뭐 그 때문인지 몰라도 반항심 때문인지 뭔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가면서 격렬한 취미 생활을 많이 즐기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록 음악을 좋아한다든지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대학교 때는 이런 헤비메탈 밴드의 드러머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도 이렇게 드럼을 치면서 드럼 이 채를 부러뜨리는 경우가 많아서 네. 여러 여분을 들고 다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면 집에서 드럼을 치기도 한다. 또 오토바이나 스쿠버 다이빙, 자동차를 좋아한다라면서 강인한 인상을 심어주는 취미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록음악 자체는 여전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일례로 한 방송에서 엑스제팬의 러스티네일 이 곡을 또 열창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전해지면서 아주 큰 화제를 낳기도 했었는데, 자, 다카이치 총리의 어떤 강인한 면모, 또 반전의 면모, 취미 공유까지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첫 여성 총리만큼 첫 퍼스트 젠틀맨이 된 남편에게도 관심이 많이 몰렸는데, 야마모토 다쿠 전 의원,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성을 다카이치로 따라가서 다카이치 다쿠가 됐어요. 러브 스토리가 좀 화제가 됐었죠? 네, 이 둘은 2003년 정치판에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요. 2004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초혼이었고 43살로 초혼이었고 야마모토 전 의원은 재혼인 상태였습니다. 13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가 여기서 13년간 이어가다가 잠시 멈추게 됩니다. 2017년에 이 정치적인 입장차로 이혼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2021년에 재혼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재혼을 할 때 법적 부부가 됐을 경우에는 성씨를 같이 써야 하는데요. 당시에 가위바위보로 정했다는 부분이 되게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다카이치 다쿠라는 야마모토 전 의원의 이제 같은 성씨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2025년에 이렇게 총리가 되기까지 남편의 도움이 꽤나 있었는데요. 현재는 지금 남편이 뇌경색으로 신체 오른쪽이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선거 중에도 남편의 병간호를 극진히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드러내지 않는 남편이 되겠다. 스텔스 남편으로서 내조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회자가 됐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사실 우리에겐 가장 이게 관심 가는 부분일 겁니다. 강경 보수 이미지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 국제관계 또 한일 관계에서 어떤 모습들로 지금 논법으로 풀어갈지가 관심사인데, 뚜렷한 강경 보수로 분류됐던 다카이치 총리의 국제 질서에 관한 인식들. 최근에 좀 저희가 주목해서 살펴볼 바로는 대만과 중국과의 분쟁에서 대만의 유사는 일본의 유사다. 일본의 자위대 출동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제 중국 총영사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중 관계가 계속해서 좀 경색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현지에서도 이제 이런 구상이 있을 수는 있어도 입 밖으로 꺼내는 건 좀 이례적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대만 유사, 대만에서 만약 무력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일본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정책 쟁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 발언에서 대만에서 유사 사태가 벌어지고 만약에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태로 이어질 경우에는 자위대 무력 충돌, 출동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상당히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대 총리들은 대만 유사 시에 일본이 어느 정도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게 유사 법제라고 하는 걸로 통과는 되어 있었지만, 다소 이게 전략적인 애매함이라고 할까요? 언론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죠.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발언을 해왔는데, 이번 다카이치 총리가 조금 비교적 명확하게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국도 반발하고 일본 국내에서도 지금 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안보문서 개정의 핵잠 수합 도입 얘기 등 이제 군비 확장에 대한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는데, 우리로서 주목해 볼 거는 독도에 관련된 최근 발언. 이제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다. 기존의 주장을 또 되풀이했습니다. 사실 취임 초기에 뭐 한국 김 좋아해요, 화장품 좋아해요. 그리고 또 정상회담 당시에는 태극기에 고개 숙이는 모습들, 이런 유화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온도차가 이렇게 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양면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카이치 총리는 기본적으로 보수 강경입니다. 강경 보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정주의, 역사 수정주의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네.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을 강한 국가로 끌어가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 현실 보면은 지금 네. 일본과 한국이 맞서고 다퉈야 될 때가 아닙니다. 네. 한국과 일본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지정학적인 위기 상황이라든지 경제적인 상황 또는 대미 관계 이런 걸 고려한다고 하면은 네. 한국과 일본은 전략적으로 이익과 이해 관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아마 한국을 자극하는 형태의 어떤 언행은 당분간은 자제할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견해는 네.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표출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관심의 중심이 되고 있죠. 네. 마음속으로부터 갖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이념, 대표적으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계승자로 알려져 있죠. 다음 키워드가 바로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경제정책과 이념 등에 있어서도 그대로 좀 답습을 하겠다는 모습들, 살을 애는 개혁이라는 새로운 방침이 나왔는데 일단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는 많이 읽혀요. 지금 새벽 3시에 출근하고 뭐 월급도 삭감하겠다, 1,000만 원 이상 삭감하겠다. 이게 본인이 롤모델로 삼는 대처의 모습과도 굉장히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모습도 있고 워낙 그 타고난 성실성, 진지함 그리고 열정 이런 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총리 선출 과정에서도 예. 발언한 걸 보면은 나는 열심히 일하겠다, 강하게 그런 모습을 어필을 했거든요. 네. 역시 총리 취임 후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가령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보좌관들을 불러서 네. 국회에서의 어떤 그 발언을 준비한다든지 네. 또 자기 월급을 한 1,000만 원 정도, 연봉으로 하면 1,000만 원 정도를 삭감하겠다든지 네. 하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어떤 강한 리더십을 네. 지금 선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뭘 하려고 하냐면 또 이제 아베 전 총리의 경제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아베노믹스 시즌 2 2기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력한 경기 부양책, 돈 많이 풀고 뭐 쌀 상품권 이런 것도 지급한다고 하는데 사실 뭐 아베노믹스가 실제로 있었던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지금 경제 정책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지금 다카이치 총리를 여자 아베다 이렇게 부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베노믹스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라고 예. 하는 주장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다카이치 총리는 적극 재정론자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돈을 시장에 풀겠다고 하는 것이고 금리는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엔화는 싸질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지금 주식 시장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그 부상에 따라서 상당히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 일본의 주식세를 보면은 니케 지수 한 52,000 정도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도달한 정도로 상당히 시장에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또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일각에서 있는 게 결국은 새 총리의 경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존재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서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임 다카이치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이야기 오늘 교수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